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최근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주식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도 이 부분이 무척 궁금해서 오늘은 과거 금리 인하 시기에 자산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물론 과거 사례가 미래를 100% 보장하지는 않겠지만 참고할 만한 데이터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러한 영상 만들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금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이죠. 3월 미국 연준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요. 이후 빠르게 금리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금리가 인상된 지 2년 6개월여 만에 연준은 0.5% B컷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죠.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11월 FOMC 회의에서 금리가 0.25% 인하될 가능성이 무려 97.4%에 이릅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추가 B컷 인하 확률이 비등비등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자주 바뀌기 때문에 가볍게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남은 FOMC 회의는 11월과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11월과 12월에 각각 0.25%씩 낮춘다는 전망이 현재 가장 높고요. 금리 인하는 내년까지 계속 이어져 2025년 하반기에는 약 3%대의 금리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은 FOMC 참가자들이 기준금리에 대한 적절한 목표치를 연도별로 예상을 한 점도표인데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금리 수준이 나타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까지는 높은 금리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 2025년부터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하될 거고요. 2026년, 27년에는 금리가 더 낮아져 안정적인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코로나 때처럼 제로금리까지는 아니고 2%대 근처에서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점도표도 회의 때마다 전망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이번 금리 인하가 자산시장에,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오늘은 과거 금리 인하 시기를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흐름이 있었는지 이와 함께 대응법과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지난 50년 동안 금리 인하 사이클을 분석한 자료인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한 이후에 금리를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크게 인하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차트는 여러 개의 선으로 이어져 있는데 각각 다른 연도의 금리 인하 사이클을 나타내는 선이고요. X축은 금리 인하가 시작된 후 경과된 개월수를 나타내고 Y축은 금리가 몇 %포인트로 하락했는지를 나타냅니다. 2019년부터 2020년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한 금리 인하인데요. 약 2% 정도 금리가 내려갔었고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는 다르지만 경기 침체나 위기가 있을 때 더 큰 폭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연준에서는 금리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계단으로 오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다고 말하는데요. 이는 금리를 올릴 때는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인상을 시키고 경제가 위협을 받을 때 빠르게 인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금까지의 사이클은 그와 반대로 가고 있죠. 2022년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아주 빠르게 진행을 했고요. 금리 인하는 점진적으로 천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준은 1929년 이래로 14차례 금리를 인하시켰는데요. 해당 자료를 보시면 S&P 500의 지수는 첫 금리를 시작한 이후 12개월 동안 약 86%의 확률로 플러스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마이너스 시기는 2000년 닷컴 버블과 2008년 금융위기 때인데요. 최근에 시행됐던 금리 인하 시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을 보니 다소 최근의 일이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전문가 말에 따르면 이 두 가지 경우는 현재와 상황이 비슷하지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S&P 500의 성과가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금리 인하 기간 동안 주요 자산군, 주식, 채권, 부동산의 수익률 변화를 나타낸 표인데요. 금리를 인하하는 동안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자산군은 채권입니다. 인하 시기에는 부동산과 주식,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시간이 갈수록 주식의 성과가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과 부동산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채권은 금리를 인하하는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 동안 주식, 국채, 회사채, 현금의 12개월간 실질 수익률을 나타낸 표인데요. 금리 인하 시기 동안 자산군별로 성과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표가 길어서 제가 반을 자른 다음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내 봤는데요. 가장 앞에 나와 있는 것은 금리 인하가 처음 시작된 날짜고요. 두 번째는 해당 사이클에서 금리가 얼만큼 인하가 됐는지, 세 번째는 미국 주식시장의 12개월 실질 수익률, 네 번째는 국채의 실질 수익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회사채이고 마지막은 현금입니다. 1928년도 이후 22번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주식은 채권보다 더 나은 성과를 기록했고요. 또 채권은 현금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보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경기 침체가 있었던 구간의 수익률 평균, 위에는 경기 침체가 없었던 사이클의 수익률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없었던 시기에는 주식시장의 수익률 평균이 17%로 높은 성과를 보였지만 경기 침체가 있던 시기의 평균 수익률은 8%로 절반 이상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있을 때는 국채와 회사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급격하게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연준은 생각보다 더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시키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국채에서 더 많은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하고 또 정책을 완화하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 모두 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해당 자료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점들은 각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점을 나타낸 점이고요. 회색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경기 침체 시기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둔화되거나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연준은 금리 인하로 대응을 하고요. 실제로 지난 7번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모두 미국 경기 침체 전후에 발생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자료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또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요점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기 침체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주식 투자자들이 항상 경기 침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만약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채권 투자가 주식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 역사적으로 주식과 채권의 성과는 다양했지만 어찌됐든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주식과 채권 모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두 좋은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과거와는 다르게 금리를 인하하려는 이유가 경제가 너무 약해서, 그러니까 경제가 침체에 빠져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목표 범위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준이 경제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경착륙을 피할 수가 있다면 2024년부터 주식과 채권은 모두에게 좋은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적혀 있습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 미국이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다는 증거를 거의 보고 있지 않다고 하고요. 과거의 금리 완화 사이클을 기반으로 했을 때 경기 침체가 없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진행되었을 경우 미국 주식에서 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한 여러 자료를 살펴보기 위해서 또 다른 자료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래 그림은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 정상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패닉인지 아니면 침체 시기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S&P 500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정상화 과정에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을 경우 주식시장은 일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패닉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을 때는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이 급격한 하락을 보였지만 이후에 6개월 그리고 1년 뒤에는 큰 폭으로 상승하며 20% 넘게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가 동반된 금리 인하의 경우 주식시장의 성과는 다소 부정적이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IT 버블과 금융위기가 포함이 되어 있죠. 즉, 경기 침체 중에서 이루어진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경기 침체가 없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그림은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전후 영향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각 섹터별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 점선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금리 인하 전이고요. 오른쪽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한 이후의 수익률인데요. 금리 인하가 예고되거나 예상이 될 때 주식시장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S&P 500 지수는 금리 인하 3개월 전에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6% 하락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앞뒀을 때 경제적인 불확실성이나 그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이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는 S&P 500 지수가 6개월에서 1년 뒤 평균적으로 6.6% 상승했습니다. 이는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금리 인하 시작 1년 뒤에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기술주 같은 다소 방어적이거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섹터에서 큰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과 같은 이러한 소형주에도 금리 인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1972년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 후 평균 주가 누적 수익률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금리 인하 후에 각 대표적인 지수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그리고 1년 동안의 평균 누적 성과를 나타내고요. 여기 살구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경기 불황기의 수익률이고 민트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경기 확장,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없을 경우의 수익률입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첫 금리 인하 후 3개월 동안 주요 지수들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를 회복하여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경기가 확장하는 국면에서 금리 인하가 시작됐을 경우 초반부터 빠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실히 금리를 인하할 때 경기 침체 유무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금리 인하 후에 1년 동안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인 자산은 대형주, 성장주, 나스닥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형주 역시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 가치주는 대형주와 소형주 모두에서 이러한 성장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진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표 역시 첫 번째 금리 인하 사이클 후 S&P 500 지수의 최대 하락폭과 채권의 수익률을 비교한 자료인데요. 맨 앞에가 금리 인하 시기, 세 번째가 경기 침체 유무, 그리고 다섯 번째가 금리 인하 후 1년 이내 주식시장의 최대 하락이 발생한 날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S&P 500 지수가 금리 인하 후 1년 이내에 기록한 최대 하락률을 나타낸 퍼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주식이 이렇게 최대 하락폭을 기록할 때 채권의 수익률을 나타낸 수익률이고요. 최근 금리 인하 사이클 중에서 최대 하락폭이 25% 이상 진행된 적이 3번이 있었는데 이때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반면 경기 침체가 없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고요. 이것을 동일 시점 채권의 수익률과 비교해보면
S&P 500 지수가 최대한 빠졌을 때 채권의 수익률은 나름대로 방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결론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가 있을 때는 주식시장이 더 크게 빠지는 경향이 있고, 이때 채권은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위의 막대가 채권의 수익률이고요. 밑에 막대가 주식의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주식이 급격하게 하락을 맞을 때 채권은 방어를 잘 해준 모습이죠. 즉, 채권이 주식 가격 하락을 상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올인해서 투자를 할 게 아니라 다양한 자산에 배분하여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대부분의 채권은 첫 번째 금리 인하 후에 긍정적인 수익률을 보여주었고요. 시장의 변동성에서 현금 또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지만 현금의 수익률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 채권에 비해서는 열등한 성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과거의 6번의 금리 인하 사이클 동안 현금은 평균 2.9%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투자 등급의 채권은 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채권이 포트폴리오를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자료에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가 침체되지 않았을 때 채권과 S&P 500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시면 경기가 침체되지 않았다면 S&P 500의 수익률이 높지만 침체되었다면 채권의 수익률이 더 괜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 희망적인 것은 장기간으로 갈수록 주식의 성과도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장기간 투자를 함으로써 이러한 리스크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대략적으로 정리를 한 번 더 해보자면요.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기도 중요하지만 이유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 또는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를 인하한다면 경기 확장기에 시행하는 금리 인하와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경기 침체가 아닌 경기 확장과 같이 이루어지면 일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만약 경기 침체와 관련된 경우에는 초기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라든지 이러한 추가 변수가 생긴다면 그 하락폭은 굉장히 커지고 길어졌죠.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불황에 빠진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요. 추가적인 외부 충격이 없다면 이번에 시작한 금리 인하는 확장적인 통화 정책으로 분류해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변동성은 커질 수 있겠지만 강세장이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한 전문가가 많았고요. 대형주, 나스닥, 소형주의 긍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었는데 시장이 하락할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 나중에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금리 인하 사이클 시작 후에 여러 기간 동안 국채의 수익률은 플러스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이러한 국채를 매수함으로써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는 차입 비용을 줄여 기업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이는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되고요. 유틸리티나 부동산, 그리고 고배당 수익을 제공하는 섹터는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낮은 이자 비용 부담으로 소비자 지출이 증가할 수 있고요. 그럼 이미 소비자의 섹터가 반응이 좋겠죠. 그리고 금리가 내려감에 따라 은행의 순이자 마진은 조금 압박을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대출을 장려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섹터도 좋게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개 부채 비율이 높은 소형주도 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외국 자본 유입이 촉진되기 때문에 신흥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해당 자료에서 금리 인하 시 수혜받을 5가지 ETF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미국 부동산 섹터를 타겟으로 한 VNQ ETF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주택 건설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 ITB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의 소비재죠. 경기 순환주에 투자하는 XLY가 있고요.
네 번째는 소형주에 집중 투자하는, 그러니까 러셀 2000 인덱스를 추적하는 IWM ETF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에 투자하는 GLD도 수혜받을 ETF 중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네요. 오늘 내용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건데요. 연준이 어떠한 이유로 금리를 인하하는지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했죠. 만약에 경기 침체가 동반되지 않은 금리 인하라면 주식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과거를 살펴봤을 때 성장주, 소형주, 소비재 등에서 강세장이 진행되었습니다. 무난하게는 S&P 500이 있겠죠. 그리고 만약 경기 침체를 동반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고요. 만약에 정말 경제 위기급으로 뭔가 일이 터진다면 이 하락세가 깊고 길게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때 우리는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리스크 분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수십 개의 자료를 찾아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면 1년이 지났을 때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언제나 무슨 큰일이 터질 때는 그것을 예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일들이 터진 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볍게 참고용으로만 과거에는 이랬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지금까지 쭉 보신 분들이라면 한 가지 의문이 올라오실 건데요. 그래서 과연 경기 침체가 이제 올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시죠? 현재 이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경기 침체 신호 및 과거 사례를 분석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알찬 영상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야겠죠. 앞으로도 똑재는 계속해서 이런 경제 공부, 돈 공부 할 거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